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거를 그냥 한마디로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계속 비중 축소로 좀 봐야 된다고. 비중 축소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러니까 전 종목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별 기업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회계 문제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분식회계 결론이 났지만 이게 다른 솔직히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신라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솔직히 없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 바이오 섹터라는 게 어쨌든 올 초도 그랬고 올해 5월달, 9월달도 보면은 안 좋은 기업들도 다 동반해서 가니까 한쪽이 뭔가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 다 따라가는 게 좀 약간 바이오주들의 습성인데 그렇죠. 이 삼성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상장 폐지가 물론 안 돼서 좋은 쪽으로 결론 나면야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래 정지가 언제까지 될지 최대 또 45일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들이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섣불리 좋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주들 다행스럽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서 그런 부분은 저도 다행스럽게 좀 생각은 하지만 일단 바이오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반등 기회를 좀 이용해서 약간은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결국은. 그럼 네. 기업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될지도 좀 지금부터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가려내세요, 염 차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 유한양행도 한번 신약 이제 수출 1조 원이 넘는 대박 수출이 심지어 나왔잖아요. 안 좋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네. 그걸 또 내세요. 그래서 사실 실적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요. 네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신약 개발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신약 개발은 비용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막 임상 1상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 당연히 적자날 수밖에 없죠. 네네.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실적보다는 유한양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최소한 임상 2상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이게 신약 개발할 때 그 성공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임상 1상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9.6% 한 10% 정도 10개 중에 예, 9개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망하는 거고 네. 이상 들어가면 좀 높아집니다. 한 15% 조금 올라가요. 근데 이상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라이센스하고 그러니까 기술 수출 대박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상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거 투자 매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게요, 네. 거기서 좀 똘똘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 가진 기업들은 의외로 대박이 한 번씩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2상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3상은 확 늘어납니다. 이게 거의 50%까지. 오. 3상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성공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고 3상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개발 신청 이제 BLA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임상 시험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네네. 신약 개발 확률은 거의 90%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확률들이 있는데 그래서 임상 최소한 2상 들어간 파이프라인 또 시장 규모도 맞아요,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다만 좀 한 가지 좀 안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신약 개발이 아니라 네네. 기존에 있는 제품을 이제 어떻게 복제를 복제하는 하는 거죠. 거예요. 네. 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오리지널 제품이 있고 거기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미 시장을 선점했는데 지금 요즘에 보셨다시피 셀트리온만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 굴지의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막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건 새로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셀트리온이 저도 좀 셀트리온 실적 잘 나오길 기대했지만 무려 예상보다 40% 쇼크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셀트리온이 분기당 400억, 500억 벌다가 갑자기 분기당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막 1,000억, 1,500억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번에 1,000억 밑으로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꺾였다는 거는
결국 뭐 매출 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경쟁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누군가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제품이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고 네, 쳐봐요. 네, 이게 네. 경쟁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업 두통약 제품이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 가서 두통약을 딱 뭘 주세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동안은 다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못 만드는 거 만들어서 네. 먼저 선점을 했는데 네. 이제 비슷한 제품 다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단가 인하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네요.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가 인하가 좀 나오면서 실적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당장 뭐 내년까지는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지금 쇼크가 나왔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이렇게 실적 쇼크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그래서 네네. 신약 개발 위주로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임상, 2상, 3상 이건 물론 좀 찾아보셔야 되는 좀 네네. 수고가 있겠지만 그렇죠. 뭐 대박주 노리려면 그런 정도 수고는 하셔야 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미리 보니까 2상하고 3상에 진입한 그 신약 개발주를 좀 몇 가지 꼽아 오셨던데요. 네, 저 종목을 저희의 꼽아왔습니다. 수고를 좀 덜어주시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다 찾아봤는데 네네. 일단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G3 BNT라고요. 이 기업은 그 안구 건조증을 지금 이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 갔다는 건 거의 절반 정도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지만 뭐냐면 이제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이제 물집이 발생되어 가지고 피부와 점막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네. 약간의 유전성 질환인데 이게 발생을 하면 10세 이전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좀 높다고 하는데 희귀 질환이에요. 근데 이거를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성공만 하면 임상 3상 통과만 하면 이 시장 다 먹을 수 있는데 시장 가치가 1조 원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시총이 뭐 1조 원 안 되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좀 기대감 가지시면 좋겠고 바이로메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몇 년 전부터 워낙 유명했던 기업인데 신약 이제 VM-202 DPM이라는 이제 신약이 있는데 이게 당뇨병성 이제 질환 치료제인데 당뇨병 걸리신 분들 합병증 많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진통이라든가 이런 게 심한데 그러니까 영구하게 그 진통을 없애주는 그런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 3상 이미 들어갔고 뭐 내년 정도에는 아마 가시적인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 가치가 5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좀 규모니까 오늘도 뭐 주가 흐름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임상 3상 이게 바이로메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뭐 계속 이런 신약 언제 임상 통과하냐 이슈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네. 지경까지 오게 근데 되는 이제 거죠. 다 왔어요.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좋겠고 네네. 마지막으로는 대웅제약은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2월에 미국 승인 앞두고 있는데 거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보타 아시죠? 이게 보톡스 네네. 엘러건이 만든 보톡스의 이제 경쟁 제품인데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미국 시장 20% 점유 기대하고 있는데 저번에 약간 이제 그 어떤 최종 보완 자료 요구 때문에 FDA에서 승인을 좀 미뤘거든요. 네네. 근데 6개월 후에 그 보완 자료 제출 후에 6개월 후에 승인 나는데 그게 2월 달입니다. 내년 2월. 거의 100% 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내년 1월부터는 정말 한번 대웅제약이 또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일단은 가장 좀 근접한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신약 개발 위주로 보시되 임상 1상에서 그냥 이제 막 잘하는 기업보다는 2상, 3상 좀 검증돼서 확률 높은 기업으로 한번 좀 그 종목을 선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임상 같은 것들이 종료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환자들을 모집해서 네. 그 환자들의 이제 임상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이게 명수 채우고. 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처음에 10명, 20명부터 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늘려나가는데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그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지연되면 주가 급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예상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 항상 지연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게 네네. 뭐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럼요. 뭐 사람의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좀 잘 챙겨보시면 지금 좋을 것 스케줄이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일단 그 대웅제약은 말씀해 주셨는데 G3BNT랑 이제
바이로메드는 아직 그 내년입니다. 내년 정도에 초? 아마 이제 내년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네. 거기서 사실적으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우린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 내년도에 이 기업들이 좀 거의 임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을 수가 네네. 있거든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종목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번엔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은 이제 한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그 분기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제였죠. 15일자로 이제 실적 시즌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면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확실히 좀 갈렸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실적 시즌이 어땠는지부터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실적 시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네. 하는데 이제 실적이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보다 10% 이상 잘 나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 잘 밑으로 나오면 이제 어닝 쇼크인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35%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그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실적 전망치가 네네. 하향됐는데도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어쨌든 3분기 전체로 보면요. 역대 최고 실적을 낸 건 맞습니다. 근데 증가율이 한 자릿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서 그 100억을 예상했는데 100억 벌었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거보다 좀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증시가 원하는 건 모멘텀이니까. 근데 그 비중이 좀 낮았다는 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뭐 뻔한 내용 아니냐. 근데 네. 사실 제가 이번 실적 시즌에도 좀 더 느꼈던 게 이 뻔한 내용 가지고도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실적을 100억 예상했는데 110억 나온 기업하고요. 네. 90억 나온 기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네. 시장은 그거를 예상해서 잘 나오기를 항상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나와버리면 미스가 나는데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주가 거의 한 10% 넘게 맞아요. 폭락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기업 중에서 대한항공은 실적이 예상보다 10% 이상 나왔는데 주가가 네. 당일날 또 10%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실 건 실적 시즌 매 1년에 4번 다가오는데 네, 네. 실적 발표 전에 주가 흐름 이거 차트 뭔가 좋으니까 미리 사지 마세요. 그러다 당하시는 분 정말 네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쇼크 나오면 그날 당일 10% 기본 빠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확인 후 매수해 좀 늦지 않고 과거랑 한국이 달라진 게 좀 미국처럼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다 주가 올라가지고 네네. 정보가 공개된지 모르는데 지금은 절대 공개할 수도 없고요. 네. 뭐 그걸 공개하는 애널리스트는 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 좋아지겠지 절대 하지 마시고 실적 대한항공 잘 나왔네. 다음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도 수익률 짱짱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계속해서 다음 분기 이제 이번 분기 끝났지만 이번 분기 좀 교훈 삼으셔가지고 다음 분기에도 2월 달에 시작될 텐데 한번 이런 투자법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말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을 텐데 이 기회가 1년에 4번씩 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일날 맞아요. 주가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좀 시장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실적 시즌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썼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